경술국치. 지난달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병합 조약을 체결하며 국권을 상실한 치욕스러운 날,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게 된 날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실된 역사를 전 세계에 앞장서서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서경덕 교수팀에서는 지난해 한국어와 영어로 3분짜리의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영상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어 버전으로 준비한 이 영상을 공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아 공개된 아베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서경덕 교수팀은 아베 총리의 3가지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특히 아베 총리가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옛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라고 발언했던 점에 대해 반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위안부와 관련된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안소를 설치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도 없는 주장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 침략 역사에 관한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를 침략의 역사로 보는 시각에 대해 해당 학계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3가지 거짓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경덕 교수팀의 이번 영상은 일본어로 공개된 만큼 타겟층이 바로 일본인들로, 일본 정부에서 전달하고 있는 일방적인 이야기에 진실을 보기 어려운 일본 사람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고, 공개 후 누리꾼들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은 댓글로 3분짜리 짧은 이 영상이야말로 근거도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언급한 반면, 또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형식적인 금전적 사과 외에도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깜짝 발표로 나라 전체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터져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28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도쿄 주식시장의 경우 니케이 평균 주가가 장중에 한때 2.65% 하락하는 등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을 우려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며 일본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아베 총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총리직 전격 사임을 발표한 것인데, 현재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아있어 혼란을 잠재우고자 다음 달 중에는 차기 총재가 결정되고 새로운 내각도 조만간 발족할 전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는 끊었지만 여전히 800명대로 보고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천마스크, 일명 아베노마스크 배포 사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했던 Go to Travel 정책 등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을 점검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과 관련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KBS 1TV에서 지난달 30일 일요일에 방송된 의료진단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는 세종대 교양학부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17살 때부터 지병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어 아픈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전격 사임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실패와 스캔들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검찰 측에 있던 일명 아베 정권의 방패막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피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엄청난 질타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바닥을 쳐 그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당하는 수순인데, 이를 피하고자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전격 사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개인의 의견으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상황을 모아놓고 살펴보면 정황상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로 이러한 분석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후임 총리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반아베 선봉장이면서 기존의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한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있죠. 이시바 시게루는 특히 한국과 매년 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명의 A급 전범들을 아예 분리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계획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긍정적으로 잘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죠. 그 다음 후보로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이 있는데, 아베가 점 찍어 넣은 후계자로 사실상 뒤에서 아베에게 컨트롤 당할 수도 있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는 의문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아베 총리의 입 역할을 해온 인물로,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최근 포스트 아베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한편 외신에서는 아베의 후임 총리에 대해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예로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에서는 지난달 29일 일본의 다음 총리는 과거사로 불편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일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기 활성화, 올림픽 개최 등 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도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차기 정권에 대해 아베 내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히 경제 측면에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이 해외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며 해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었죠. 미국의 어느 자산운용사는 지난 2012년 아베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일본 기업에 소수 주주로 투자하며 큰 혜택을 받아왔는데, 차기 총리는 아베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상승 동력을 잃은 일본 증시에 대해 관심이 낮아져 빠지고 여전히 매력적인 한국 증시에 갈아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아베 총리의 사임을 계기로 모래 위에 지은 누대와 전각, 사상 누각처럼 기초가 너무나도 약해 오래 가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서경덕 교수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한 진실된 역사 알리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힘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주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드디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E라인 가동을 시작했죠. 평택 E라인의 가동은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투자해온 성과 중 하나로, 업계에서는 삼성에서 최초로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 D램 양산을 시작하게 됐으며, D램 생산 라인을 비롯해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장의 신설은 인력 약 4,0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사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무려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본 시장을 공략해버린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그 예로 일본 돈키호테에 가면 반드시 사와야 한다는 핫한 아이템인 글라스 네일 샤이너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의 제품이죠. 다인스라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놀라운 이 제품은 특히 여성들이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9cm 길이의 얇은 유리막대에 달려있는 14,500여 개의 균일한 돌기가 손톱을 균일하게 깎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택까지 나는 인기 아이템으로, 수많은 균일한 돌기를 장착하는데 기발하게 반도체 장비를 활용해 마치 반도체를 정밀하게 가공하듯이 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스타트업조차 참신하면서 유용한 아이디어로 일본에 그리고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을 키우다 보니 글로벌 기업이 당연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의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웹서비스, 다소 시스템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해 각 기업에서 대상 분야별로 강점을 살려 협업 및 컨설팅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반대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개방적인 혁신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 공략, 그리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악화된 코로나19 사태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여러가지 일들로 혼란을 겪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 차기 정권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은 9일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이날 코로나보다 치명률이 높은 폐렴 확산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관 측은 6월 이후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치명률은 코로나보다 높으며 보건 당국이 조사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 측이 정체불명의 폐렴이라고 지칭한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 당국과 언론은 폐렴으로 부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이어 중국 대사관이 정체를 모른다고 한 이유와 폐렴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웹사이트의 현지 언론을 인용해 서부 아티라우와 악토벳, 남부 쉼켄트 등에서 6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쉼켄트와 아티라우는 약 1500km 떨어져 있으며 악토베와 아티라우는 330km 거리다. 중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세 도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500명 수준으로 이 중 30여 명이 위독한 상태라면서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만 폐렴으로 177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월에만 628명이 죽었다고 했다. 현지 통신사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폐렴 환자는 1700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달 가까이 봉쇄 조치를 이어갔다. 5월 11일 봉쇄가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폐렴 감염이 늘면서 규제와 격리 조치에 다시 들어갔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이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방송 연설에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폐렴과 함께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창궐하는 와중에 디프테리아 흡사병 폐렴도 발호. 코로나19가 다시 위세를 떨치는 와중에 지구촌 곳곳에서 디프테리아, 흑사병 같은 전염병까지 돌고 있어 각국 보건당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 7일 기준 3명이 숨졌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디프테리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디프테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된 즉시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체불명 폐렴 발생.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 특히 이 폐렴의 치명률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현지 매체 코로나19 발병 이전 폐렴 환자는 하루 8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50물결 500명의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다면서 6월 전국적으로 1700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 대사관은 폐렴의 치명률이 높아 코로나19보다 위험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은 상황을 인지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새로운 전염병은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나라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최근 들어 급증 중인데 특히 7월 들어 1일 확진자가 1,5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일 오전 카자흐스탄의 신규 확진자는 1,962명, 누적 확진자는 53,021명, 사망 264명으로 한국 13,293명, 보다 4배 많다. 이는 세계 32위에 해당한다. 베트남서 디프테리아 급속 증가. 베트남은 코로나19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디프테리아 발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 대기업에서 봄과 겨울에 발생하는 디프테리아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코로나19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누적 확진자가 369명에 불과해 세계 159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0명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디프테리아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인구 6% 정도만 이 병에 대해 면역력이 있다. 이에 따라 디프테리아가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다.
중국서 흑사병 발생,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중국은 돼지 독감과 흑사병까지 발생했다. 중국 내몽고의 한 병원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림프절 패스트로 이식되는 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돼지 농장에서는 근로자 일부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 G421H1N1 내 감염된 게 확인됐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지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돌연변이 확산, 전염력 더 세고 치명률 비슷.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른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해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2일 새 저널에 발표됐다고 CNN이 3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G614냐의 전염 속도가 D614보다 빨랐지만 과연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치명적이냐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일 조사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서 G614 변종은 매우 드물었지만 같은 달 말 전 세계적으로 발견 빈도가 증가했다. 심지어 영국 웨일스와 노팅엄과 미국 워싱턴주에서 D614가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일단 G614가 등장하자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는 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물결 9배 높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 다만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000명을 분석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기존의 D614 형태나 변종인 G614 역시 완치 환자의 혈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심상치 않은 중국 흑사병, 내이멍고 3구서 기운 검출.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북부 내이멍고 자치구 여러 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다. 8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내이멍고 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다면서도 내이멍고 지역 3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5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이멍고 바옌나월시에서는 지난 5일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당국은 흑사병균이 검출된 3곳 중 1곳은 확진자가 있던 바옌나월의 한 지역이라면서 지난달 18일 발견됐던 쥐 3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또 5일 확진 환자는 평소 초원에서 가축을 방목해왔으며 줄곧 균이 나온 지점 부근에서 생활했다면서 환자는 발병 열흘 전부터 흑사병 환자나 발열 환자를 만난 적이 없고 야생동물을 먹거나 쥐 등 동물 사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어서 현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5명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균 검출 지역에 대한 살균 소독을 했다면서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현재까지 조사한 구역은 671.8제곱킬로미터 면적이다. 앞서 당국은 5일 확진자가 나온 뒤 재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하는 조기 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당국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러한 동물을 지니고 전염병 발생 구역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다람쥐과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 등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것을 본 경우, 흑사병 의심 환자나 원인 불명의 고열 환자 및 급처한 환자를 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흑사병 풍토 지역인 네이먼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린거려에서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주의벼룩 박멸 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네이먼구 북서쪽에 있는 몽골 지역에서도 이달 들어 한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고 의심 환자도 1명 나온 바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흑사병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서 흑사병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후는 흑사병은 드물